보건 3회차 직업정보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 나오네요. 응시 자격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응시 자격 나오면 우선 여러분 우리 씁시다. 기술, 기능, 기사, 기능 해서 아래는 기능사, 위에는 원장님 생각해서 기능장. 지금 묻는 거는 기능장이네요. 산업기사가 있고 그 위에는 기능, 기사인데 산업기사, 기사 해서 우리는 차례대로 기술, 기능, 기사, 기능 써놓고요. 올라가는 자격 1년, 3년, 그리고 함께 가서 기능장이나 기술이나 7년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우선 이 상태로서 1년, 3년, 두 가지는 7년. 그리고 산업기사가 기능장과 기술로 갈 때는 5년이 걸린다라는 것 참고하시면서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에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이런 거 기능 대학교에서 하고 나면은 가능하지요. 저는 또 몇 년이 나오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산업기사 등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무에서 7년 아니고 5년이다. 7년은 기능사에서 7년으로 간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은요, 우선 쓰시고 1년, 3년, 7년, 산업기사는 5년이다 라는 것을 써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실수 없이 답 맞추는 방법입니다. 바로 틀린 건 나와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평생학습 계좌제 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고 이거 생각나시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 꼭 방문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방문 신청한다 하더라도 고용센터가 아니라 어디요? 평생교육진흥원에 가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 계좌제 나오면은 온라인 나오면 뒤에 고용센터 나오는지 평생교육진흥원 나오는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3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분류의 원칙 물어보는데요. 의과대학 교수는요. 교육과 진로 두 가지를 겸하는 교수네요. 그러면은 포주체생이죠.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이 의과대학 교수는 뭐에 따라서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항목이 많은 주된 직무에 따라서 한다라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포주체생에서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요. 직업 전망이 상위 10%가 매우 밝음이죠. 그래서 매우 밝음 그리고 전망에서 매우 밝음이 90% 나오고요. 밝음이 가끔 나오는데 밝음은 20%이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서 전망 상위 10%가 매우 밝음이고 직업전망서, 한국직업전망서에서는 밝음, 다소 밝음, 그러니까 증가, 다소 증가해서 5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5단계, 그리고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매우 밝음은 10%라는 것 꼭 구별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5번입니다. 기술 자격 종목, 이거 나오면 틀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항목을 다 외울 수가 없지만 이 보기를 보고 내가 강함으로 직관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감사. 틀리면 아쉬워할 필요 없고 이런 건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야. 그렇지만 한번 나온 문제는 우리에게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로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른 분야로 신출로 나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건 내가 틀려줘야지 출제자도 기분이 좋아져 하고 간대하게 나는 관대하다라는 거 적용 꼭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산업위생관리, 가스기사, 그리고 와전류 비파괴 검사기사, 공학기사 이런 거 나오면은요. 그렇죠. 안전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주요 자격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비중 두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에 자연 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은 7가지의 계열 아닌 것은 그렇죠. 문화, 관광 계열은 없다라는 것과 그 7가지 계열 중에 학과, 세부적인 학과 알 수 있으면 맞추고 모르면 패스하자 했는데요. 자연 계열의 안경광학과는 그렇죠. 공학 계열입니다. 나머지는 예전에 제가 수학과는 피보나치 수요를 생각하면은 자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생명은 임신한 생명, 생명을 임신한 사람들의 식품은 바이오다 해서 공학이 있지만 자연 계열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하면 좋겠고요. 지구과학은 그렇죠. 지구가 과학이니까 자연이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경광학과는 공학입니다. 안경은 자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입니다. 표준 직업 분류상 일의 계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예전에는 주관식으로도 좀 출제되었던 문제라서 다 외우라고 했는데 사실 객관식에서는 외우지 않아도 이 취업한 후라는 이 단어 때문에 틀린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일의 계속성은요. 취업하기 전에도 이 일이 있어야 취업하는 것이니까 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일 자체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이라는 것을 물어봐서 단절해서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아니라 원래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 진입하고 나오는 것이겠죠. 뭐 이런 설명 필요 없이 취업 후는 아니다. 정상적인 정의는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두 번째, 계절적으로 헤어지는 것. 주기는 없으나 원래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것. 그리고 취업 후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취업 후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내가 직업이니까 내가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중 숙련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네요. 여러분, 숙련 기간은 9수준으로 되어 있고 1, 3, 5, 7, 9 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이미 구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련된다라는 것은 정보에서 할 수 있다, 해낸다라는 그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해당 직업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격 면허를 취업하는 취업 전 교육과 훈련 기간 포함되는 거 마땅하고요.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요. 해당 직무를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기간도 포함되고요. 평균적인 수준 이상은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향상 교육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숙련이 아니다. 숙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9번입니다. 직업 선택 결정 모형 중 항상 기술적인 것이 있고 처방적인 것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묻거나 이거 아닌 것 묻거나 이거인 것 찾거나 이것인 것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처방적인 것 고르시면 되겠네요. 처방적인 것. 처방적인 것 뭐라 그랬죠? 어떻게 처방하라고 했나요? 카트칼로 처방하라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카트칼, 아이고 이거 캇 같네요. 카트칼입니다. 카트, 겔라트, 그리고
칼도와 지토스키 생각나십니까? 에이, 모르겠다. 카트칼 중에 해당하는 거 겔라트 여기 있네요. 그래서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겔라트 모형입니다. 50번입니다. 해외 취업에 관련되면 이것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찾는데 해외, 월드잡 플러스 뭐 이런 것은 몰라도 단번에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직관력은 있어야 기본적인 센스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직업상담사 할 거니까 월드잡 플러스 해외 취업이겠네 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1번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L형도 있고 S형도 있다. 길다, 짧다에서 S형과 L형의 공통적인 것은 흥미검사라고 했고 L형에는 그렇죠. 성생활은 흥미롭다 해서 성격, 생활사 검사, 그리고 흥미검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S는요, 짧으니까 이 흥미검사 한 가지만 있다. 보통 25분 내외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형과 S형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L형의 종류 아닌 것 묻는 문제 있고, 이렇게 L형과 S형의 공통된 것 찾는 문제도 있다 해서 성생활 흥미 해서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2번입니다.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거네요. 질문지가 있다고 하니 직업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당연히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던 거 기억납니다. 색깔 묻는다고 해놓고선 선호하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해놓고서는 1번 빨간색, 2번 주황색, 3번 오렌지색, 4번 다홍색 이러면 뭘 선택해도 이 사람은 붉은색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온 결과는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범주, 상호 배타적인 보기를 넣어야지 객관성 아니면은 좀 더 타당도가 높은 맞는 답을 골라낼 수 있다. 결과를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하기 쉬운 문항일수록 앞에 배치해서 그렇죠. 쉬우니까 쉽게 시작해서 몰입도를 높여서 나중에 곤란한 문항이라든지 어려운 문항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중간 넣어서 어느 부분이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 전체를 그 문항들을 다시 수정하거나 그 데이터를 배제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짝이 아니라 배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 짝이라서 가치가 아니라 짝이라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 3번 확인하면서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넷에서 제공하는 자격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국가 자격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아니죠. 국가 자격 정보는 여기에서만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는 민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자격이든지 다 올라와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 가지 것을 다 제공된다. 1번 바로 틀려서 매우 감사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어떤 직업에 관한 설명인데요. 우리 이거 봤습니다. 기업의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경영 컨설턴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문제점을 알고 아는 것도 어렵지만 해결 방안 제시함으로써 그렇죠. 더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기업 컨설턴트라고 하고 그래서 기업에서 주기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번입니다. 직업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우리 이거 보시면은요. 설명으로 틀린 것. 제가 한눈에 이상하게 오늘 답이 안 들어오네요. 같이 보도록 하죠.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 직업,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보는 부처, 정보투자, 출연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가, 개인 등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가공 시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맞고요. 답이 4번에 있어서 언뜻 안 들어왔나 봅니다. 4번,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맞죠? 보호는 맞는데 구직 시 연령, 학력, 경력, 삑살입니다. 삑살이. 경력직 구하는데 경력 안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56번입니다. 자,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객제포 생각하시면서요. 민간 직업 정보는 한시적. 객관적인 것은 그렇죠. 공공직업 정보니까 답 아닌 것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어떤 기능 수준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거 직능 수준 나누는 거네요. 중등 교육을 마치고 1에서 3년이면요. 제3 직능 수준이죠. 자, 이거 답 5, 책에서도 5기가 났습니다. 답 3번 제3 직능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답으로 체크되어 있는 제4 직능 수준은 무엇이죠? 그렇죠. 4년 나오거나 4년제 나오거나 학사 그 이상을 우리는 제4 직능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해서 고등학교 중등교육을 마치고 초등, 중등, 중등교육을 마치고 1에서 3년 고등학교 정도죠. 그리고 이것은 대학 수준 해서 학사라는 용어가 나와야지 매칭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5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모두가 다 답이네요. 우리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하면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영경, 얘가라고 할까요? 얘가 수도시에서 학사, 오늘 학사 자꾸 나오네요. 학사를 가졌다라는 것을 제가 멘트로 했습니다. 이자, 연연금, 경마, 경륜, 예금, 가사일에 전념할 때 그리고 수영자, 그리고 도박할 때 시는 없습니다. 학은 학생, 전업학생, 여기 사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자, 예적금, 사회복지시설, 수형자 활동같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노동을 하는 사람, 수형자는요, 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철컹철컹 잡혀간 사람들 말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을 개인 통장에다 넣어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제로 실시한 일, 노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입니다. 이영경, 얘가 어디에서? 수도시에서 학사 자격증 받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자, 연금, 경마, 예금, 가사일에 종사할 때는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수영자와 도박가, 학생일 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일 때도 그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정리하면서 5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직업분류 원칙, 우리 산업분류 원칙 자주 보다가 직업분류 원칙 틀린 것 나오는 문제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든지 같은 단위 직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타성이죠. 포괄성과 배타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두 번째, 2개 이상.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돼서 명시된 내용을 비교평가한 관련 직무 내용상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분류된다. 딱 들어도 맞죠? 그렇죠? 이게 무슨 원칙인지도 아시죠? 네, 알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이한 수준,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은 가장 높은 수준, 도저히 입이 간지러워서 안 되겠어요. 지금 포주체생의 주된 업무, 포괄적인 업무 뭐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재화의 생산과 공급과 같이 이루어질 때 생산하면서 공급, 넣으면서 나오는 것이 같이 될 때는 생산 업무 원칙이죠. 생산을 주로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공급 단계에서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주에서 주된 업무, 채생, 마지막에 생에서 생산 업무, 이거 틀렸죠? 공급이 아니라 생산이 먼저이다라는 것입니다. 포주채생 간단하게 봤을 때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지만 이렇게 풀어서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였을 뿐 그래도 문장을 보시면 이거 그건가 보다 하고 감만 잡으면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60번 넘어가 볼까요? 기초 이론 또는 숙련 기능 하면 여러분 기술, 기능, 기사, 기능에서요.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 그리고 할 수 있고 뭐죠?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초 이론, 바로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 다음에 공학 이론, 최상급 숙련 기술, 마지막에 고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기초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산업 기사에 해당하는 검정 기준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 나와도 여러분 쓰십니다. 제일 위에 고도였고 두 번째 최상급 숙련 기능이었고 공학이었고 네 번째는 기초 이론 및 할 수 있는 것, 마중에는 제일 밑에는 할 수만 있는 숙련을 따지시면 됩니다. 자, 6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은 노동시장이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상적으로 주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요. 당연히 특별급여입니다.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특별급여와 초과급여이고요. 또 간혹 어떤 문제에서 특별급여와 근무가 아니죠. 초과급여를 같은 항목으로 보고 있는데 초과는 초과 근무했을 때 초과급여를 받는 것이고 특별급여는 특별하게 보너스 받는 거니까 절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두 개는 통상적으로 주는 임금은 아니니까 당연히 통상임금은 아니다라고 잘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임금제에 따를 때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실질 생산율 증가율이 7%라고 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두 개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10%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요. 더하기가 생각이 안 나면요. 곱하기였나? 그래서 7, 3, 20을 하면 어차피 답에 없고요. 두 개 나누기였나? 해서 2점 몇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 이런 거 진짜 잘 몰라. 그럼 더해도 보고 곱해도 보고 나눠도 보고 있는 답 체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나오면 3 더하기 7 물가 상승률과 실질 생산성 더하면은 명목임금의 인상분이 나온다라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6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 저는 이제 이 그림만 나오면 너무 고맙습니다. WO 이상으로 가면은 D로 갈 때는 대소가 정상이 아니라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다라는 것 2번에 보면은 압도한다라고 잘 나와 있네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압도적으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4번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먼 것, 오히려 비숙련직과 여성은 그렇죠.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취업이 어려워져서 잉여 인력이 오히려 남아돌 수 있고요. 월급이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공급, 나도 그러면 2시간이라도 더 일해볼까? 3시간, 잠깐 파트잡이라도 해볼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거죠. 근로 공급하려고, 근로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장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뽑아주는 게 문제죠. 한 세트네요.
그리고 노동 수요량, 사장님은 그렇죠. 적게 뽑고 싶어요. 치킨집에서 그냥 내가 하고 맙니다. 그런데 숙련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숙련직이 오히려 하락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숙련직은 이미 최저임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월급 많이 받겠죠. 전문직이나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가장 효과 또는 최저임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숙련직의 임금 하락입니다. 65번입니다. 65번 넘어가기 전에 죄송하지만 아쉬운 김에 한마디만 더. 최저임금직은요. 최저임금제는 이 임금 하락이 없어도 숙련직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진짜로 6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해독 임금 이론과 가정으로 틀린 것 말하는데요. 해독은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높으면 그것을 임금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거죠. 임금이 높은 이유가 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해독 임금 제도입니다. 자, 봅시다.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재해 위험도도 동일하지 않죠, 여러분. 동일하면 임금이 똑같아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다라서 바로 이 가정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보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6번입니다. 연공급 뭐라고요? 공무원 임금 제도이다. 일하고 있는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뭐가 오른다? 그렇죠. 월급, 임금이 오르는 것을 우리는 연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짜 나왔으니까 공무원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예를 들어줬고요. 먼 것, 오래 가면 오래 일할수록 월급이 오르니까 당연히 일을 오래 할수록 높은 기속의식이 있겠네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인건비도 맞을 수 있고 적당주의,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월급 오르고 시간 지나면 월급 오르니까 적당주의도 맞을 수 있겠지만 2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보다가 같은 연배 그리고 같은 경력이 더 임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확인했고요. 67번입니다. 불경기에서 발생하는 부가노동자 효과 그리고 실망 실업자 효과의 변화입니다. 다음 중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와 방향성이 옳은 것 나오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부가는 플러스이다, 실망은 마이너스이다 해서 1번 다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연일 제가 이렇게 소스만 드려서 오랜만에 이번 회부터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30초 앞으로 빨리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실업자 효과는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크게 나누어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그리고 또 실업자가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업자는요, 우리 일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실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실업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또는 경기가 침체화되면서 계속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제 취업 안 되겠구나 하면서 실망해서 경제활동 인구였던 실업자가 이제는 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상, 통계상 실망 노동자 효과는 이렇게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으로 이동 시에 실업률이 인구가 떨어졌으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활동 인구율, 이 안에 있던 실업자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율도 그렇죠. 활동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갑자기 실업자나 취업자가 되어서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가는 부가 노동자 효과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회사에서 갑자기 그렇죠. 나오게 되시면은 주부였던 엄마나 학생이었던 내가 잠깐씩이라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가사에 도움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구직 활동을 하거나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경제활동 인구가 위로 올라와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제활동 인구율도 경제활동률도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거나 취업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가 노동자 효과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실망 노동자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잘 해결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망은 실망이어서 마이너스, 부가는 부가 뭔가 더해지는 거니까 플러스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번입니다.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 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 값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요. 위 노동 수임입니다. 그래서 변화율 해서 위에가 20%, 밑에가 10%이므로 어떻게 해요? 2.0에 해당한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락했다고 막 이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변동율, 탄력성 값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묻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하락했다, 증가했다고 해서 그 탄력성 어느 정도 변했냐, 기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거리를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2%도 아닙니다. 2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9번입니다. 스킬론 플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근로자 경영 참가 중에서 이익 참가, 이익을 분배해서 같이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을 성과 배분을 기준으로 삼고요. 노사 협력에 의해서 생산력 향상, 그렇죠. 이익을 같이 분배받으면 이익이 많이 나면 나도 도움이 되니까 생산성 향상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업원 개개인보다가 단체, 야 우리 열심히 해서 이번에 생산 뭐 더 많이 이익을 내보자, 매출액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것. 마지막 틀린 것은 4번이네요. 개개인보다가 팀 아니면은 전체의 능률을 자극하는 제도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번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직업 탐색 기간이 3개월, 1년에 3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늘 4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5%이다 해서 답 2번입니다. 7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방식, 여러분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나누기 뭐라 그랬죠?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고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뭐가 나와도 다 맞는 말입니다. 7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서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 그 분야에 여성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여성이 모인데 여성노동시장, 여성노동시장 안에 여성이 집중되면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겠죠. 그렇죠. 여자들 원래 많은데 거기에 더 몰리면은 임금이 저하되죠. 왜?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얘 아니면 쟤 쓰면 되고 쟤 아니면 쟤 쓰면 되니까 떨어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라고 했었을 때 혼잡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론의 이름이니까 알아두시고 암기하시면 되고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여성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혼잡해진다, 혼잡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이 많이 모이는 거 생각하니까 이게 있다가 괜히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귀까지 갑자기 간지럽네요. 여러분 우리 뭐 싸게 판다고 할 때 여성들이 막 가서 매대에 가잖아요. 남성들은 싸게 판다고 해도 자기 필요한 거 아니면 그냥 직진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또 급기야 여성들이 모여서 뭘 보고 있으면 저건 또 뭐야 하면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혼잡해집니다. 혼잡 효과 잘 기억하시라고 드린 예시니까 아무쪼록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중 실망 노동력 인구에는
어디 해당하는 거야? 어디 해당하긴요. 앞에서 설명 미리 하길 잘했네요. 실업자가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망노동자 효과라고 하고 그 인력, 그 노동력 인구는 바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번입니다. 임금이 하락할 경우에 장기 노동 수요 곡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습니다. 장기는 단기보다 탄력적이죠. 시간이 길어서 더 유동성이 많다.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것이 많다. 비탄력이니까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장기에는 대체 효과 외에 추가 자본 투입에 의해서 산출량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장기에는 대체 효과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는데 대체 효과는 그냥 그러한 현상을 대체 효과라 그러고 소득 효과는 그러한 현상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라면서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체 효과는 그럼 도대체 어떤 현상을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죠. 임금이 오르면 우리가 여가를 포기하고 1시간 더 일하는 것을 대체, 일을 선택하지 여가를 대신하고 일을 선택하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소득 효과는 어디 갔습니까? 혹시 나오나? 소득 효과는 너무 이제 다 벌 만큼 벌고 있어서 소득이 찰 만큼 차서 일 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 더 안 하고 돈 더 준다 하더라도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 굴절할 때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것이 일 안 하고 여가를 선택한다라는 그 말이었었습니다. 알고 계시고 다 하긴 하셨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는 맞는 이야기이다. 장기에서는 대체 효과 및 소득 효과로 인해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지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뭐가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돈을 많이 벌 때, 너무 많이 벌 때 이렇게 나눴지 장기인지 단기적으로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 니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맞는 이야기이다 해서 니은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 알선을 해야 되겠죠. 뭐 더 설명 안 붙이겠습니다. 7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바로 이거 힉스와 마샬의 법칙인데요. 힉스와 마샬 법칙 나올 때는 무조건 풀이로 크면 크고 높으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조건 비례되게 작으면 작고 작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매칭하시는 것이고요. 그 힉스와 마샬 법칙을 이렇게 그 의미 그대로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을 찾을 때는 대다수총이라고 해서 노동 수요의 탄력성 회사에서 일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탄력성이 높아지면 대다수가 총 맞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근로자가 우리의 생계가 고통스러워진다라는 거죠. 자, 대다수총 해서요. 여기 맞춰보시면요. 대다수총, 그리고 수 어디 갔죠? 수용 여기 있네요. 수총, 대다수총 제가 거꾸로 써놔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상관없는 것이 노동 이동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요. 제가 왜 이 앞에서 이렇게 헤매는지 아세요? 여기에 지금 불빛이 많아서 반사돼서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제 눈에 반사돼서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아픔을 참고 강의하고 있다라는 거 좀 칭찬 부탁드리면서 7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분단노동시장의 가설의 출현 배경. 분단노동시장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딱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1차, 2차 또는 내부, 외부 딱 노동시장이
분리되었을 때를 우리는 분단노동시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난 배경, 왜 이렇게 분단노동시장이 되었는데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 찾습니다. 동질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단되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은 뒤에 나왔고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줄 거면 뭐 하려고 분단합니까? 딱 봐도 거리가 멀어서 나머지는 보면 뭐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노동시장이 생산물 시장과 그렇죠. 물건 파는 거랑 노동시장은 우리 노동을 파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노동을 파는 것과 물건 파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른 점 중에서 틀리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요, 다 맞고요.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력 상품은 사람마다 틀리죠. 어떻게 동질적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동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전과 오후 그리고 퇴근 전에 갑자기 빨리 마감 효과를 내는 것과는 다 시간대별로도 노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서 7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격차, 임금의 차이가 나는 원인 중 경쟁적 요인이 아닌 것은요, 바로 노동조합의 효과입니다. 이런 것은 다 경쟁적 차이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월급 많이 줘가지고 더 잘하게 하고 오랫동안 있게 하는 것. 보상적, 그렇죠. 환경의 열악함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상해주는 것 부분. 잘하니까 어떤 것을 더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보상해주니까 경쟁적인 것 맞죠? 인적 자본량, 인적 자본 자체가 서로 경쟁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누구랑 경쟁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래서 아닌 것 답 3번입니다. 80번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요. 남편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렇죠. 기혼 여성들은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나 가정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실망노동자에서 부가노동자 할 때 살펴봤잖아요. 주된 그렇죠.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기혼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전혀 반대되는 소리로서 틀린 답 1번입니다. 이렇게 3, 4과목 마무리했고요. 우리 5과목 법규에서 마지막 힘내서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